안녕하세요, 청취자분.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자크 데리다에 관한 건데요. 아, 네. 데리다. 특히 그의 책 회화 속의 진리랑 그의 예술론, 이걸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데리다 하면 보통 해체 때문에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죠. 맞아요. 좀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근데 오늘 자료들은 핵심 개념인 파레르곤, 이걸 중심으로 꽤 명료하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네, 파레르곤. 이 개념이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예술 작품을 볼 때 어떤 새로운 질문을 던질 수 있는지, 또 이게 왜 현대미술 이해에 중요한지 그런 감을 좀 잡아보는 게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우리가 보통 미술관 가서 그림 볼 때요. 네네. 모나리자 같은 작품 보면 그 미소나 색감 같은 그림 안의 내용에 집중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주로 그림 자체를 보게 되죠. 근데 혹시 그 그림을 둘러싼 액자, 거기에 얼마나 주목하시나요? 액자요? 글쎄요. 사실 거의 신경 안 쓰는 것 같은데요. 네, 자료가 바로 그 지점을 딱 짚어요. 액자는 그냥 장식일 뿐일까? 하고요. 그게 바로 데리다가 파고든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아, 그래요? 네, 자료 설명처럼 똑같은 모나리자라도 있잖아요. 아주 막 번쩍번쩍한 황금 액자에 걸렸을 때랑 네. 그냥 수수한 나무 액자에 있을 때랑 그 느낌이 확 다를 거란 말이죠. 아, 듣고 보니 그럴 것 같네요, 정말. 그렇죠. 마치 맛있는 음식도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 뭐랄까 맛까지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 것처럼요. 비유가 확 와닿네요. 바로 이 액자처럼 작품의 일부는 아니에요. 근데 작품 경험에는 영향을 미치는 이런 곁다리나 부속물 같은 것. 이걸 데리다가 파레르곤이라고 불렀습니다. 아, 파렐곤 작품은 아닌데 그렇다고 그냥 무시할 수도 없는 그런 요소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게 단순히 그냥 경계를 나눈다, 이런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액자는 분명히 그림이라는 내부하고 벽이라는 외부, 이걸 나누는 경계, 프레임이죠. 네, 그렇죠. 틀이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보면요. 이 그림의 의미가 뭐다, 가치가 어떻다, 이렇게 해석하고 평가하는 비평이나 설명 있잖아요. 네, 미술관 가면 옆에 붙어 있는 설명 같은 거요. 네, 그런 것들. 그게 항상 그 액자 바깥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 바깥에서요? 네, 이 그림은 이런 의미야 라고 딱 규정하는 순간 그 의미는 사실 외부에서 와서 작품에 이렇게 더 씌워지는 셈인 거죠.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작품 자체가 아니라 외부의 해석이 들어오는 거군요. 그렇죠. 자료는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파고들어서 서양 철학의 아주 오랜 전통과 연결짓더라고요. 플라톤 말씀하시는 거죠? 이데아. 맞습니다. 플라톤이 이 현실 세계 너머에 완전하고 영원한 이데아라는 본질이 있고 그게 이 현실의 사물들을 규정한다고 봤잖아요. 네, 의자의 이데아 같은 거요. 네, 그런 것처럼 예술 작품에도 뭔가 변하지 않는 순수한 본질 같은 게 그 안에 내재해 있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쭉 있어 왔다는 거죠. 아, 예술에도 본질이 있다. 네, 그런데 데리다는 바로 이 생각에 정면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과연 작품 안에 그런 고정불변의 본질 같은 게 정말 있을까 하고요. 그럼 데리다는 작품의 의미라는 게 액자나 해석 같은 외부 요소랑 뒤섞여 있다고 보는 건가요? 순수한 건 없다고? 정확합니다. 데리다는 작품의 의미가 액자 안에 그렇게 딱 고정돼서 순수하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봤어요. 그럼 어떡해요? 오히려 그 내부는 있잖아요. 의미랑 무의미가 명확하게 딱 나뉘는 게 아니라 서로 막 뒤섞여 있는 그런 좀 모호한 상태. 자료에서는 이걸 의미와 무의미의 중첩지대라고 표현했죠. 의미와 무의미의 중첩지대.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 작품의 진짜 본질적인 의미다라고 이렇게 강요하는 듯한 액자, 즉 파레르곤의 규정력, 이걸 아주 면밀하게 파헤쳐서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드러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아, 그게 바로 데리다식 해체의 한 방식이군요. 그 규정력을 파헤치는 거.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칸트와의 비교가 또 재밌더라고요. 칸트는 정반대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렇죠. 칸트는 판단력 비판에서 우리가 어떤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선입견 이런 거 전혀 없이 아주 무관심적인 태도로 보면 무관심성, 네. 네, 그러면 그 작품의 순수한 아름다움을 누구나 보편적으로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봤죠. 취향이나 지식 같은 거 상관없이요. 네, 개인적인 취향이나 배경 지식을 다 떠나서 작품 그 자체에만 오롯이 집중하면 시대를 초월하는 보편적인 미, 이걸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생각의 바탕에는 당연히 작품 안에 뭔가 안정적인 아름다움, 즉 본질이 존재한다. 이런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하지만 청취자분 중에는 약간 그래도 그림 자체가 중요하지 않나? 액자나 설명이 뭐 그렇게까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냥 액자 떼고 그림만 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근데 데리다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액자를 떼어내고 그림만 본다는 그 생각이나 행위 자체도요. 네. 그것도 또 다른 종류의 프레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뭐랄까, 순수한 감상이라는 또 다른 틀을 우리가 설정하는 걸 수 있다는 거죠. 아, 그것마저도 틀이 될 수 있다. 그렇죠. 파랄레곤 개념의 진짜 핵심은 작품이라는 내부하고 그것을 둘러싼 맥락, 해석, 물리적인 틀 같은 외부, 이게 무슨 칼로 무자르듯이 딱 분리될 수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 있어요. 분리가 안 된다. 네, 항상 서로 막 얽혀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칸트가 말했던 그런 완전한 무관심성 상태라든지 혹은 작품의 순수한 본질에 도달한다는 것, 이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데리다는 이 파레르곤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예술작품의 경계가 도대체 어디냐, 그리고 그 의미는 또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이런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 당연하게 여겼던 생각들을 다시 보게 만드는 거네요. 맞습니다. 뭐랄까, 하나의 정답 같은 해석은 없다. 이런 도전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네, 정확해요. 그리고 이건 비단 예술 분야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자체가 늘 어떤 경계, 어떤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뭐든지 맥락이 있으니까. 네, 그 경계와 맥락이 우리가 보는 것을 어떻게 규정하고 때로는 또 어떻게 왜곡하는지 이런 걸 더 비판적으로 성찰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 거죠.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지네요. 네,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이런 데리다의 사유는 특히 현대 미술가들이 작품의 형식이나 경계를 막 실험하고 해체하는 데 아주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자, 오늘 데리다의 파레르곤을 통해서 작품과 액자의 관계, 내부와 외부의 문제를 좀 살펴봤는데요. 청취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만약 작품과 그 외부, 즉 파레르곤이 정말 분리될 수 없다면 과연 이 세상에 진정으로 내부적인 속성만으로 정의될 수 있는 것이 존재할까요? 아니면 모든 것은 결국 그것을 둘러싼 파레르곤, 뭐 환경이든 역사든 우리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이든 이런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